제가 이거는 지금 한 8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게 돼? 라는 불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한 몇 개월 또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별로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근데 제가 그 4가지 기술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꽤 됐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살아가는데 네 가지의 이 핵심 기술이 있으면은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겠네?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무엇일까?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 행복한 삶을 위한 4가지 핵심 기술? 그럼 요것만 내가 연마하고 그렇다면 내가 전 인생에 걸쳐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 예전에 부모님도 그랬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공부가 안 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 돼. 먹고 살려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가진 사람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 라는 그런 기술처럼, 그러면 행복과 직결되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4가지로 생각했는데, 보면 이게 다른 게 신문에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GDP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에서 8위 이 정도 경제적인 수준, 세계적에서 많이 올라갔을 때는 6위, 7위 막 이러는데, 거의 경제적인 수준은 영국하고 좀 비슷할 정도로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서는 독일하고 비슷할 정도로 경제적인 수준은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행복에 대한 순위는 늘 별로 안 좋아요. 늘.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청년 자살률 이런 것들 나오고, 청년 자살하는 숫자 이런 거 나오고, 고독사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경제적인 수준은 꽤 높은 수준인데,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 밑에 있다. 미국이 행복하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미국보다도 거의 2배예요. 늘 그렇지만 오랫동안 핀란드가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북유럽,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들은 꼭 경제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연결은 돼 있지만, 꼭 경제적인 거하고 반드시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나라들에서 밝혀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행복 1위 나라 부탄도 있었어요. 부탄 같은 경우는 GDP로 보면 아주 저기 밑에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방글라데시도 있고, 진짜 못 살지 않아? 이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의 행복에 대한 만족도 보면 굉장히 높은 나라들. 그럼 행복은 좀 다른 곳에 있지 않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한 게 있죠. 우리는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은 다 부자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한 100억 정도는 마련했으면 좋겠어. 순소득이. 그런데 순자산 100억이 실제로 쉽냐? 그런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다른 불행을 같이 함께 끌고 가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4가지 기술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독서예요. 왜 독서가 맨 앞에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접근해야 되는 게 배움이 시작돼야 되고, 배움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배움을 지금 아이들은 유튜브로 정보와 지식을 대부분 많이 검색을 해요. 영상을 통해서. 근데 영상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것들은 실제로 머릿속에 남는 거하고, 그런 것들, 이 지식이 갖는 것들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배움에 대한 그런 실천력들이 계속되는 것들은 책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확장성이나 깊이에 있어서 책을 따라갈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이제는 안 읽는 것을 떠나서 매년 떨어지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요. 사람은 원래 책을 읽지 못하게 돼 있는 동물인 거예요. 동물처럼 똑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극복한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책을 읽는 게 어렵지 않은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책에는 뭐가 있냐면, 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이 얘기도 아이들에게 되게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수백만 년 동안 인류라는 것들이 그 당해년도, 자기 세대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기술이라든지 삶의 정보를 유전자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게 대대로 유전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잖아요. DNA에다가 적어서 넘어오는데, 그 삶의 기술들이 너무나 많고, 이제는 DNA에다 저장하기에는 넘쳐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책인 거예요. 그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책을 통해 다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 지나가지 않으면
책을 통해서 뭔가 그 세상이 발견했던 그런 훌륭한 지식과 정보들은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전쟁이 났을 때 칼을 사용하는 건 쉬워요. 활을 사용하는 건 되게 쉬운데, 그래서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에 무기가 뭐 총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내 손에 칼이 익숙하다고 해서, 내 손에 활이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총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사일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면 이건 전쟁을 하나만 하잖아요. 책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책은 어떤 그 무기로 보면, 전쟁을 할 때 무기로 보면은 실제로 뭐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핵폭탄이라든지 이 정도 급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루는 것들을 시도도 안 해본다라는 거예요. 널려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도서관이 그렇게 많잖아요. 널려 있는데도 그거 들지 않아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직도 손으로 하고, 아직도 망치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아직도 많이 해봐야 칼 정도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쪽의 무기들이 되게 더 많은데 공짜예요. 그래서 실제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는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독서율에서 드러나잖아요. 독서는 가장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맨 처음에는 외면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질 못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독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독서를 안 하는 건가요? 우리들 얘기해서 독서를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독서를, 이게 되게 중요해 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 300쪽의 책들을 일주일 동안 읽어. 그럼 못 읽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대부분 90명 정도이지 않겠어요? 그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톤을 나가서 하프를 뛰든 아니면 풀코스를 뛰든 간에 너 마라톤이 건강에 되게 좋대. 나가서 하프든 10km든 뛰어봐. 이것도 그것들을 한 달이나 6개월이나 1년이나 주기적으로 늘 연습했던 사람이 그게 가능한 거지.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사람을 너 내일 나가서 10km 뛰어. 이게 안 되잖아요. 책을 전혀 읽지 않았던 사람이 되게 그 안에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있죠. 풀이 과정도 다 있는데 불구하고, 야, 이거 진짜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고 네가 삶에 적용해봐. 못 버티잖아요. 딱 들고 5분을 못 버티는데 그게 무슨 똑같은 거잖아요. 마라톤 나가야 되는데 한 번도 연습 안 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제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 중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것도 관계 없어요. 건강이든 관계든 돈이든 이 어떤 삶의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기술 하나만 정해. 그러면 독서예요. 제가 되게 속상한 게 늘 얘기하지만, 독서 얘기하면 독서 지도사, 독서 학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독서에 대한 중요성들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정도의 취미나 그 정도의 아이가 문해력을 높이는 그 정도의 독서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파괴력이 너무나 엄청나요. 파괴력이 너무나 엄청나고, 실제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지나면, 야, 이걸 다 하겠는데? 마음을 먹으면? 이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로 내가 못할 수 있는 게 없겠는데?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책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집이 학원을 보낼 수 없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서, 그래서 아이가 학교도 뭐 고등학교도 어려울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가정인데, 아이가 만약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을 기본적으로 그림이 많은 책에서 세계 명작 동화를 한 100권짜리를 다 읽었다. 그 친구에게 학원이 필요할까요? 그 친구는 그대로 놔둬도 본인이 고등학교 지나면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열어놔도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다 선택해서 갈 거예요. 그런 사례는 되게 많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거 어려워졌다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학원이 비싸지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실제로 부자들 공부를 더 많이 시켜서가 아니라,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거는 실제로 개천에 있던 사람들이 더 책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다 차단됐어요. 그 길이 다 차단되고 실제로 핸드폰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혀 없어진다라는 거죠. 아직도 개천에서 용나는 방법은 책을 읽는, 빨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예. 책을 안 읽는 이유 중에 저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책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 공부를 자꾸
부모님들이 계속 연결하잖아요. 학원에서도 계속 연결하니까 애들이 벌써 책은 공부라는 것 자체도 좋아하지 않는데 벌써 책에서 책은 공부라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중학교 가면 뭐 공부에 대한 부담, 고등학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적으로도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책을 애들이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책을 공부랑 연결시켜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책이 뭐가 되냐면 교과서 플러스 참고서 플러스 다른 참고서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공부와 연결된 학교 공부와 연결되게 책을 소개하고 책을 읽게 한다면 그 아이는 책을 읽는 것이 학교에 있는 학과 공부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럼 학교 공부 자체도 되게 힘들고 버거운데 그러면 참고 서적을 또 보라는 얘기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과정한 공부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시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도 사실 보면 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만 얘기가 되는 거고 실제로 학원이나 또는 뭐 일타 강사 얘기하는 그 책에 대한 중요성, 독서 지도서가 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실제 책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부모님 누가 돈을 지불하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불하잖아요. 학교 아이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이 지불하는데 부모님에게 돈을 지불하는 아이의 교육에 사교육비를 대는 주체인 부모님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삶의 인생을 해결하는 데 책이 필요합니다라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것은 아이의 공부 성적과 직결됩니다가 훨씬 더 유인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독서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누가 돈을 지불하느냐에 그쪽에 맞춰져 있고 그 지불하는 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야, 이렇게 하면 공부 더 잘한대요. 이런 식으로 책을 유인책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바로 잡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것들은 뭐냐면 머릿속에는 지금 있는 지식으로 그냥 가지만 나중에 부모님들이 독서의 경험들이 되게 많아지고 내가 독서로 있어서 내 인생에 뭐 어떤 문제들이 풀리는 과정들을 경험을 아이들에게 얘기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같이 공유하게 되면 책이라는 것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거죠.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 건강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얘기하는데 가정에서 공부를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 아픈 거, 어떤 게 가정의 행복에 치명적이겠어요? 이게 건강이에요. 근데 되게 이상한데 건강이 가장 치명적인데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들은 제일 등한시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건강은 한번 해치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 한 3식구, 2식구 또는 4식구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하나가 진짜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있든 아니면 아이가 공부 잘하든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되게 가혹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모님은 사고로 아이가 뛰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게 발생해요. 그 아이에게 그 부모님은 내 아이가 지금 6학년이든 중학교 1학년인데 국어를 잘했으면 좋겠어,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걸었으면 좋겠다, 뛰었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알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그게 있는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데 언제나 사람들은 시한부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에 다 노출돼 있고 병에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 병에 다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의 기술인 거라는 거죠. 이 얘기들 아이들에게 되게 많이 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반열에 들어가 있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지금 만 94세인데 그분의 재산들은 늘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7위, 8위, 6위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 가지는 전 재산하고 지금 그 아이는 6학년이 13살이에요. 6학년이 13살한테 이 전 재산을 워런 버핏 할아버지 너한테 준대. 근데 너하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몸을 바꾼대. 너 하겠니? 안 한대. 100명이든 200명이든 안 한대. 이 얘기들은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부모님들한테 대해서 40대, 50대인 부모님 이렇게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길게 살면 5, 6년 하시겠죠. 100대로 봤을 때. 근데 우리들은 앞으로 수십 년 살자 아이들 더 하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 사는데 제가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제가 보면 그렇다고 한 40년 산다고 치면 40, 50년 산다고 치면 저의 40년하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길게 살면 한 5년 산다 그러면 내 인생 그분의 5년 빼고 저의 한 35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 연세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나의 1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제가 한번 그때 검색을 해보고 따져봤을 때 내 1년의 가치가 거의 10억에서 3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1년의 가치를 10억에서 30억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강을 챙기는 것들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0억에 30억 버는 거 쉬워요?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도 잘 모르는 10억에 30억 가치가 있는 나 1년의 건강의 가치들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느냐라는 이게 더 쉽잖아요. 10억 30억 버는 것보다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걸 막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 핵심적인 기술, 두 번째는 건강의 기술인데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많은 거. 되게 간단한 것만 주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평생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선 건강은 먹는 거하고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쉬는 거.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하고 나쁜 음식을 멀리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음식이 뭔지 알려줄 필요도 없잖아요. 나쁜 음식이 뭔지 알려줄 필요도 없잖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너희들 좋은 음식이 뭐 아는 거 있어? 다 알아요. 나쁜 음식이 아는 거 있어? 다 안다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뭔지는 다 알아요. 그러면 좋은 음식을 좀 더 먹으려고 하고 나쁜 음식을 좀 더 안 먹으려고 하는데 방점은 어디 있을까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더 중요할까요? 나쁜 음식을 멀리 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거를 멀리 하는 게 훨씬 더 인생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똑같죠? 물 1리터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잉크가 확 번지잖아요. 잉크 색깔이 거기 스며들잖아요. 그건 한 방울이면 물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이 물 1리터에 잉크 한 방울 넣었어요. 근데 원래 잉크가 떨어지기 전에 물 1리터의 색깔 그대로 가려면 500배가 된대요. 물이. 그럼 뭐가 더 중요한지 알겠죠? 내가 건강에 좋은 비타민, 채소, 과일을 매일 그냥 3접시씩 이렇게 먹어요. 먹는 거하고 내가 술을 안 먹는 거하고 어떤 게 영향이 더 미칠까요? 내가 술을 안 먹는 게 거의 100배에서 200배 더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건강만이 아닌 거예요. 건강. 관계에서도 그렇고 돈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래요. 안 좋은 것을 멀리하는 게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찰리 먼거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얘기하는 것인데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땐 거꾸로 한번 보자. 그 문제를 나는 건강하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건강하고 하려면 난 뭘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건강을 완전히 해치고 싶어. 그럼 뭘 할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럼 술 먹어야지, 담배 피워야지, 그리고 나는 거의 3시간만 자야지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차곡차곡 하나씩 하지 말아야지를 바꾼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건 다 똑같지만은 안 좋은 것을 멀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더라. 음식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내 몸에 익히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들 나이가 든다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분이 빠지는 것이 나이가 드는 거다. 죽는 거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수분이 다 빠지는 것이다. 또는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다. 딱딱하게 된다라는 게 죽음과 가까이 가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3가지를 한다 그러면 스트레칭, 근력 운동, 그리고 실제로 걷는 것도 이 3가지는 반드시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세요. 스트레칭 보면 그냥 기본적인 걸 하세요. 허리, 팔, 다리 아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쓰는 관절 범위들을 최대한 돌려줘 보는 거잖아요. 스트레칭 하는데 실제로 1분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1분 이상 하려면 더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도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3가지를 팔굽혀 펴기. 남자들은 무릎 대지만 여자들은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가 있잖아요. 플랭크. 이게 되게 운동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단 하나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다 플랭크예요. 그렇죠? 다 플랭크가 아니라 다 스쿼트예요. 플랭크는 뭔지 알죠? 이렇게 무릎을 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대고 배를 들어주는 거. 이게 복근을 강화하는데 플랭크가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 마지막에 스쿼트, 아까 얘기했던 운동 치료사들이 단 하나의 운동을 얘기한다면 스쿼트, 요 세 가지를 하는데 제가 요거를 매일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10분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10분이 인생에 있어서 매일 내가 일어나서 그 10분을 그렇게 채운다고 한다면 건강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채우는데, 그리고 여기다 하나는 걷기가 있잖아요. 걷는 거를 시간 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걷기를 할 때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들 좀 줄이시면 돼요. 그걸 니트 다이어트라 그래요. 그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라는 거예요. 걷는 것들을 일부러 나가서 걸어야지 라고 할 때는 언제만 그렇게 가능하냐? 가족이 대화할 때. 가족 운동을 할 때, 우리 나가서 산책하자, 밥 먹고, 이럴 때는 그게, 그런 것들을 잡아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난 나가서 만보를 채울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나가지 말고, 직장을 다니신다든지, 어디를 이동하실 때 걷는 것들을 반드시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교통수단들을 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걷는 게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생활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생활 속으로 되면 내가 그것들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맨 처음에 어려울지 모르는데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바다리 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 아니면은 들숨과 날숨이 아니라 생각을 안 한 상태로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을 안 한 상태로. 근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냥 해요. 그냥 하시고 언젠가는 생각이 안 나는 상태로 이렇게 유지 가능하다. 처음에는 그냥 30초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1분 정도 하고 최대 목표 10분 정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상에 대한 거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중에 하나가 이 명상에 꼭 들어가 있어요. 이게 휴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잠보다도 실질적으로 사람에게서 리프레시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많은 거는 명상이라는 얘기들이 되게 나오고, 명상은 그것만의 능력이 아니라 책을 더 많이 접해보시면 명상은 굉장히 초인적인 어떤 능력이 있네라는 것까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조금씩 해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고 명상까지 하면 하루에 한 15분이면 끝나거든요. 10분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좋은데 아침에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맨 처음에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이 되려면 요것도 똑같이 한 달은 무조건 한다.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건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걷는,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리고 쉼에 관계된 거 명상. 여기서 연장선상은 잠자는 거 있죠.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은 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시간 이상은 무조건 잔다. 아무리 바빠도 8시간 이상 못 얻고, 우리 아이도 8시간 이상은 무조건 잔다. 공부를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 시기라고 하더라도 8시간은 기본적으로 잠을 자는데 할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잠도 그 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너무나 많이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잠을 줄여서 뭔가 한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우리 뇌는 쉬지 않으면 창의력이라든지 창조성을 발휘를 못 해요. 많이 쉬어줘야 돼요, 우리 뇌. 그래서 보통도 뭔가 한다 그러면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잠은 7시간에서 8시간. 근데 이게 나는 되게 급하기 때문에 4시간, 5시간을 한 달씩 유지한다? 이거는 도리어 해를 끼친다. 마지막은, 두 번째는 관계기술이에요. 세 번째는. 관계기술에서 생각할 때는 모든 지인들을 떠올리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내가 관계를 유지하는 본질적인 관계는 뭘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딱 한정 지으세요. 나랑 배우자, 나랑 아이. 근데 지금 저랑 얘기할 때는 그냥 나랑 아이라고 생각하셔요. 나랑 아이, 나랑. 근데 중요한 거는 맞춰주는 것들도 필요하죠.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도 필요한데, 경청이 가지고 오는, 경청이 주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출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들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본인도.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도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것들은 큰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아무리 익숙해져도. 근데도 그것들을 어느 정도 되면 듣다가 내가 스스로 감정도 상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내 아이니까 내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내 감정이 다 뭉들어져도 참는다가 아니라는. 그럼 쉬어야 돼요. 기준은 언제든지 자기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 관계는 자식이든 배우자든 부모든 간에 우선은 관계에서 좀 떠나야 돼요. 늘 내가 가장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치기 시작했다. 마음이 벌써 많이 안 다쳤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멀리 좀 떨어져야 된다. 한 발 물러서 놔야 된다.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라는 거죠. 자기 감정이 상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접근해서 사랑을 듬뿍듬뿍 주고 싶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양으로 보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감정들을 추스리는 게 제일 먼저다. 감정 관리는 뭐냐면 지나다 보면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감정이 상한다라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거든요. 그 말과 행동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툭 내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감정,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지 않은 행동들이 전해졌을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실제로 턱 맞으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네?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원래 더 본능적인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내가 무시당하거나 또는 사회 속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생존 본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사회에서 배척이 되면 그건 죽음이 지은 거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그건 죽음에 놓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좀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의 의도는 상관없어요. 내가 느끼기에 저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런 가치보다 훼손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가 아니라 그럼 나는 감정이 되게 상한다. 실제 감정이랑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감정이 먼저 온다. 이럴 때는 뭐냐면 마음에 공간을 둬야 돼요. 그 행동과 그 말에 대해서 마음에 공간을 두고 실제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반응하는 것은 행동이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치게 하면 때리잖아요. 이게 반응이잖아요. 그것들을 대응을 해야 된다. 공간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 감정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감정 관리는 아이에게도 그렇고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래요. 누가 툭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실제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든 아니든 간에 그런 행동에서 마음을 툭 띄워놓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감정 관리 되게 자꾸 그거를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내가 화나니까 바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공간은. 그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되게 어렵죠.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자꾸.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자꾸 그 장면을 네가 벗어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른들 똑같아. 그 장면을 벗어나야 되는데 빨리 사람들은 그것들을 확인받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장면을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음이 푹 올라오는 거는 뜨거운 감자를 깨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리고 남의 말을 흘려보내는 것도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냥 흘려보내는 것들. 저 사람이 그거에 마음을 싫든 나를 해치려는 마음을 싫든 마음을 싫지 않든 간에 제3자의 입장으로 흘려보낸다. 말이라는 것들 또는 행동이라는 것들. 그것도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막 비난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그 비난에 대해서 내가 응징하면은 예시를 이렇게 들었어요. 응징하는 건 어떤 행위하고 똑같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탁 쐈는데 그 화살이 날라오다가 툭 떨어졌어요. 나까지 않았는데. 툭 떨어졌어요. 내 앞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응징 행동을 바로 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그 나에게 달리는 화살이 내 앞에 떨어졌는데 그 화살을 굳이 내가 들어서 내 심장에 꽂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사람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나에게 날리는 떨어진 화살을 내 심장에 다시 꽂는 거랑 똑같다. 마지막으로는 돈에 대한 기술이에요. 돈에 대한 기술. 우리나라는 10% 정도가 순자산 어느 정도에 해당되냐면 대개 한 10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순자산 10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거기 소득도 다 돼 있는 거, 소득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거기서 빚을 빼면은 순자산이 되는 거죠. 그게 10억 정도가 한 10% 정도 되더라.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 그 10% 제가 보면 좀 넓은 범위로 보면 한 20%까지
20% 정도까지는 이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는 적어봐야 한 5억? 7억?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순자산인의 개념에서. 그러면 5억에서 7억에 대한 개념들이 그렇게 어려울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20% 쳐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20% 안에 들 수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근데 이거 돈도 아까 말한 것처럼 100억을 벌고 싶어. 또는 내가 봤을 때 순자산 한 1000억 되고 싶어. 이런 생각들에 매몰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되게 많이 잃게 된다는 거죠. 행복과 역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하나로 모은 것들이 있어요. 돈에 있어서 행복을 다치지 않고 이 정도면 행복하다라는 것들이 두 가지에 집중하자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양질의 주택을 마련하는 거예요. 양질의 주택. 이 양질의 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새 아파트를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거하고 싶은 그 지역에 우리 가족이 살만한 그런 주거시설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전세를 살도 월세를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는 자가는 가지고 있잖아요. 주택은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더라. 라는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된 거고, 다른 분들은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주식가치권으로 훨씬 더 자산을 불려서 나는 그리고 이런 주택에 투자하지 않아. 그래서 안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공부해 봤을 때 보통의 가정들은 그냥 괜찮은 아파트를 사서 그것들을 시기에 따라서 아이가 크고 그리고 가족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들이 제일 어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돈에 있어서 구애받지 않는 방법 중에 제일 큰 방법이구나. 괜찮은 주택을 갈아타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로 계속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주택연금이 가능하면 좋다라는 게 그거 있잖아요. 공시가 12억, 15억까지는 이것들을 주택연금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또 해봤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적어도 주택연금을 넣었을 때 영모기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넣었을 때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나오는데 300만 원까지 굳이 필요 없고 적어도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택연금이라는 건 쉽게 3%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정했을 때 3%면 죽을 때까지 3%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택연금에 넣어야 되겠어요?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 생각해요. 우리 자녀한테 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이는 또 우리 부모님 날 물려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려는 그런 의지들도 꺾일 뿐더러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그걸 놓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그것들을 또 다른 부분으로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100만 원 정도나 또는 150만 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어주면 그거는 100만 원을 남겨주든 200만 원을 남겨주든 1억짜리를 남겨주든 10억짜리를 남겨주든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것들을 꼭 좀 부모님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면 돼요.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면 이런 거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실제로 그거 계산해보면 얼마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금성 자산이 꼭 필요해요. 집은 내가 살고 있는데 당장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거나 누가 또 아프거나 그러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목돈 필요한데 집 팔 수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는, 내가 바로 빼서 쓸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을 투자하든 다른 걸 채권을 투자하든 다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심플하게 S&P 500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계속. 정액제로 모으면 실제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정액제로 내가 매월 30만 원씩 사. 그럼 정액제의 효과는 어떤 거냐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적게 사는 효과가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많게 사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실제로 싸게 사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액제로 산다는 거예요. 뭐를요? S&P 500. 한국에서 지수 추종하는 상품이든 미국에서 지수 추종하는 상품이든 상관이 없어요. 세금 따지지 말아요. 비싸다 싸다. 야, S&P 500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그 이유들도 제가 되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왜 환율이 높든 환율이 낮든 그 다음에 싸든 싸지 않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나 똑같이 산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얘기는 되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개념인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기억 안 나시죠? 그 얘기. 그렇죠? 매달 정액. 네, 정액제로 사는 것들이. 평균이 맞춰지는
네.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왜 환율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애플을 살 거예요. 애플 주식을 사는데 환율이 되게 많이 높아졌어. 그러면 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환율이 되게 높아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왜 애플 주식을 사려면 미국 돈으로 달러로 바꿔서 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환율이 높을 때는 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건 제가 되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어려운 개념이기에 그거는 따로 제가 S&P 500에 대해서는 몇 번을 얘기하고 왜 S&P 500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농지연금과 아울러서 세트로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질문 있으세요? S&P 500이요 사는데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30만 원 있으면 매 달마다 가지고 평균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있으면 매일 5,000원씩 사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1년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어쨌든 뭐 매달마다 내가 정액을 꼭꼭 넣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계속 조금씩 맞아요. 만 원이라도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맞추고 그거 전혀 상관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S&P 500이 쉽게 얘기해서 한 주에 지금 10,000원이에요. 근데 10,000원인데 얘가 11,000원일 땐 비싸서 안 사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얘가 10,000원이 되면 사야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가격대는 어떻게 되냐면 15,000원, 16,0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10,000원에 비교했을 때 11,000원이 오른 것 같지만 1년이 지나면 15,000원, 16,000원에 비교하면 11,000원도 엄청 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을 가지고 투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회사들은, 양질의 회사들은 우상향하더라. 주식은 우상향하더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망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투자라는 건 없어요. 망하는데 무슨 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늘 얘기하는 건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투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그럼 부동산을 못하러 사요. 그럼 주식을 못하러 사고 채권을 못하러 사요. 나라가 망하는데. 전쟁 날 거야. 그럼 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전쟁 나니까 금을 사야 돼? 전쟁 나는데 금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 나서 실물금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돼요. 사람들은 난 전쟁 나면 실물금을 챙겨야지. 알려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들은 모든 자산들은 우상향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돈의 기술에는 두 가지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질주택 하나를 가져야 된다. 강남주택 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 또는 어떤 주택, 단독주택 상관없어요. 양질의 주택을 사는 게 되게 필요하더라. 전세 아니고 월세 아니고 양질의 주택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S&P 500 정도를 계속 모아가는 거다. 죽을 때까지 모아. 근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돈이 필요할 때 그때는 필요하면 인출해야죠. S&P 500은 실제로 평균 수익률을 100년을 봤을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8%,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10%의 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연마다. 연 수익률이 한 10% 된다라는 거죠. 1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몇 년 사이로는 거의 뭐 평균 수익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 육박하고 있죠. 20%, 30%. 이건 확인해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별 종목을 고른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누군가를 이걸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요. 야, 개별 주식 그거 불가능하대. 설득이 안 돼요. 실제로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멀리 하시라. 남편이 그러면 멀리 할 수는 없네요. 그죠?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지 말라.